직원들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가 담긴 영상을 보여줘 논란이 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JTBC 보도 이후 불매 움직임이 거세지자 오늘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가 자회사를 통해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인을 비하하는 방송을 했다는 JTBC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매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해출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다시 하기를 희망했다며 친서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곧 만나기를 원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비극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자며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일부 지자체들이 펼치고 있는 관광사업이 오히려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증이나 고민 없이 관광상품 만들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 수사 도중 숨진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역시 뇌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들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했다는 저희 JTBC 보도 사흘 만에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가 자회사를 통해 혐한 방송을 내보낸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한국에서 매년 1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DHC 코리아는 해명 대신 오히려 일부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차단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두 기업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콜마 윤 회장의 사과 회견장에 최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서울 내곡동 사옥의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섭니다. 직원들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가 담긴 영상을 보여줘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윤 회장은 직접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퇴의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앞서 회사 차원에서 사과를 했지만 불매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직접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사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을 하거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나실 것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좀 충격이고요. 또 윤 회장은 직원들과 피해를 입게 된 거래업체, 제품을 사용해온 소비자들에게도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라 윤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 윤상현 총괄 사장 등 기존 경영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매 운동이 커지고 특히 제품을 공급하는 고객사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윤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윤동한 회장이 사흘 만에 사퇴를 결심한 것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콜마 주가는 9일 기준으로 전날에 비해 4.88%, 지주사 한국콜마홀딩스는 8.56% 내려앉았습니다. 자체 브랜드뿐 아니라 제품을 공급받는 고객사 제품들까지 불매 목록에 오르면서 일부 업체는 계약 파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온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콜마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오너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윤동환 회장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장직 사퇴와는 별개로 윤 회장은 한국콜마홀딩스의 최대 주주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한국콜마 본사가 있는 세종시의 시민단체들은 윤 회장의 사과와 관계없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가 자회사를 통해 혐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어제 JTBC 보도 이후 오늘 하루 종일 파장이 컸습니다. 불매 운동을 넘어 아예 퇴출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회사 측은 해명 대신 일부 소셜미디어의 댓글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선 DHC가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분노하는 댓글도 수천 건 달렸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많이 났죠. 당황스러웠고. 2002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DHC는 화장품과 건강 보조제 등을 팔며 2017년 매출이 99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HC 코리아는 사태가 커지자 해명 대신 인스타그램의 댓글 기능을 차단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온라인에선 불매운동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아예 퇴출운동을 벌이자면서 잘가요 DHC라는 해시태그를 달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DHC 요시다 회장은 지난 3년 전에도 제일동포들에 관련돼서도 안 좋은 글을 올렸던 극우 성향의 인사입니다. 그들의 혐한 발언을 기분만 나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불매운동을 통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부 누리꾼들은 DHC 텔레비전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가 증오나 악의적인 콘텐츠로 신고하자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예, 이 내용을 취재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뉴스 취재팀의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DHC 텔레비전의 혐한 내용, 더 황당한 내용도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 패널들끼리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ジーソミアから離脱する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もしこれ本当にや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アメリカ激怒っていうよりもですね、ムン・ジェインは消されるとまで言われてます。消されるんですか？さすがに韓国軍、ムン・ジェインを大事にせなきゃ。ムン・ジェインを大事にせなきゃ。韓国軍の関係者とか韓国軍関係者っていうのは OB も含めてやっぱりある程度保守的な考え方してる人がいるわけですよ。もうずっと苦々しく思っ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世間の空気が要するに左派寄りだからものが言えないって状況なんだけれども、もうこの人を生かしておいたら大変だっていう。 네, 상대국 국가 원수의 신변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지워질 거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역사 왜곡을 하고 역시 또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난징 대학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日本軍が南京市民を30万人殺したというのが、中国政府の発表ですね。南京大虐殺。で、これはもう完璧な嘘です。 최근엔 중국의 위안화를 어린이용 화폐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中国の元はもうあれなんか仮想通貨みたいなもんだよ。子供銀行のお金。いや、ビットコインの方がよほど信頼できますよ。ほんまそうね、あれ。仮想通貨未満。あと一歩でドラえもん紙幣と変わ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いや、あれはもう難しい子供紙幣やね。 정말 여러 가지 막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군요. 네, 참고로 DHC는 중국에서도 지금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큰 돈을 벌고 있으면서 정작 본국에선 자회사 방송국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DHC 방송국, 지상파 같은 대형 방송국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군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DHC 텔레비전에 출연한 패널 상당수가
일본 지상파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자회사 방송국을 통해서 영향력을 키운 다음에 전국 방송으로까지 진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혐한 발언이 일본에서 확산되는 구조 이렇게 마련돼 있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배경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본 극우나 보수 매체들은 혐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대거 출연시켜서 아베 정권의 위향에 맞게 혐한 발언을 시키고 또 그 혐한 견해를 갖는 사람들을 계속 확대 생산하려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번 DHC 텔레비전 관련 논란을 어느 한 기업의 일탈 정도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오늘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일본 우익 사회에서 혐한 발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잘 보여주는 구조다,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한편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 곧 한계가 올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출 허가가 계속 안 나오면 돈줄이 곧 막힐 거라는 걱정인데요. 때마침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유럽에서 확보했다는 일본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 모리타 화학공업 야스오 사장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불화수소를 납품해왔습니다. 야스오 사장은 수출 규제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습니다. 이전엔 사흘이면 허가가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강감무소식이라는 겁니다. 7월 2일 신청한 수출 허가가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수출 서류도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져 필요한 서류가 3개에서 9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일본 업체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 일본 업체들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벨기에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를 확보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매체 니케이 아시아 리뷰는 삼성 출신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벨기에 업체를 통해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 레지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발언을 한 걸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산업계가 우리 기업들의 수입 대체 움직임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친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 그 말을 정중하게 했고 시기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훈련이 오는 20일에 종료될 예정이니까 이르면 이달 안에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하루 전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 그런 암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and maybe I'll release the results from the letter, but it was a very positive. 예, 이렇게 친서와 트윗을 통해서 두 정상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워싱턴 현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CBS 방송은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고 협상 시작을 희망했다는 대목을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USA 투데이는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양측이 보다 낮은 단계의 회담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며 우선은 실무협상 개최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럴 경우 교착 상태인 실무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친서 내용 중에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하는 부분 눈에 띄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터무니없고 비싼 훈련에 불평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고 훈련이 끝날 때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불만을 전하면서 훈련 비용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거듭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풀이돼 동맹 간 조정과 역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곳 조야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쏜 발사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외형만 봤을 땐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와 비슷한 신형 지대지 미사일로 보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또 신형 방사포와 함께 단거리 발사체 3종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쏜 발사체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6번에 걸쳐 발사했던 발사체들과 겉모습이 다릅니다. 북한이 명칭이나 특성을 밝히진 않았지만 주한미군에 배치된 미국산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비슷합니다. 에이테킴스는 한두의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의 자탄 950개를 탑재하고 있으며 미사일 하나로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시험 사격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 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하시면서 3개월 사이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에 이어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까지 단거리 발사체 세 종류를 잇따라 공개한 겁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고 있어서 발사 시간을 줄이고 발사 지점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발사가 가능해. 북한이 시험 사격이라고 한 만큼 서해안 지역에서 내륙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북한은 또 오늘 시작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에 맞춰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훈련에 대해 해명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접촉하지 않을 거고 또 앞으로 대화가 시작돼도 미국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북한 외무성 국장 담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급 명의의 담화문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담화를 발표한 권정근 국장은 남북관계를 관할하는 대남기구 소속이 아닌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입니다. 권 국장은 지난 6월에도 우리 정부를 향해 담화문을 냈는데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청와대는 정면 대응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조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막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섞여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린다 이렇게 했고 겁먹은 개, 바닥 등의 용어를 써가며 노골적으로 청와대를 비난했습니다. 청와대가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면서 앞으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훈련은 한미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한국에는 비난 메시지를 던진 것,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미연합 훈련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무르익은 이 북미 협상 기류를 깨뜨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북미 협상에서 결실을 얻을 때까지 이 남북 대화로 얻을 실익은 마땅히 없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만 이 맞대응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한 국제학술회의에 나온 한 북측 학자도 남측이 일일이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미국의 허가를 받는 지금 구조에서 남측과 협상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미국과만 소통하고 한국은 배제하는 이른바 신통미봉남 상황이 오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미 대화가 재궤도에 오를 때까지 일시적으로 남북 간 대화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비핵화 합의는 북미가 대화의 주체라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북미 비핵화 합의 이후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생각은 좀 다른데요.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경제 개발과 국제 무대 대비 과정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합의가 성과를 낼수록 구조적으로 우리 정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죠. 교육당국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발길은 독립운동 현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항일 유적지로 수학여행을 계획하는가 하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도 보면서 아픈 우리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선 학생들이 100년 전 3.1운동 당시로 돌아갑니다. 주황색 수의를 입고 얼굴을 가리고 손까지 묶인 채 줄줄이 옥사에 들어섭니다. 좁디 좁은 방, 10명도 넘게 갇혀 누울 자리도 없던 곳. 연신 땀이 흐르지만 숙연한 마음이 더 앞섭니다. 고문을 당하고 들어가고 일을 하시고 들어가고 계속 그랬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짝 내가 더워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3.1운동 당시 교회에서 주민 학살이 벌어졌던 제암리 기념관에선 밤을 지새봅니다. 대한독립 만세! 경기교육청이 주최한 역사 캠프에는 초중 고등학생 250명이 몰렸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청사 건물에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등과 관련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일본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항일 유적지를 돌아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남 보성초등학교는 오는 10월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와 융봉길 기념관을 찾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초중고등학교가 계약하는 대로 체험활동 역사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아픈 역사를 되새기자며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은 관광지도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순종 어갓길이 대표적인데요. 이 지자체는 비극적인 역사 현장을 다시 찾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을 내세우며 만들었지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친일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대구 달성공원 앞에 우뚝 선 순종동상. 1909년 순종의 남순행을 기념해 만든 겁니다. 당시 순행은 일제의 실권자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을 앞세워 반일 감정을 누르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실제로 순종은 일본 제복을 입고 신사까지 참배했습니다. 대구 중구는 2년 전 다크 투어리즘을 내세워 동상을 포함한 순종 어갓길을 조성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역사 왜곡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 임금의 상을 세움으로써 남순행을 기획한 2등 방문의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동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상 바닥이 우길기 모양을 떠올린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구청 측은 철거 계획이 없다며 홍보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문화해설사라든가 또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그 당초의 목적대로 이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한 방향이 있고. 포항 구룡포에 조성된 일본인 가옥거리. 일제 때 풍요롭던 일본인에 비해 착취받던 우리 상황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탈의 기록은 없습니다. 수탈 관련한 자료는 혹시 따로 모아두신 데가 없나요? 이런 팜플렛 정도밖에 없고요. 저희는 여기 뭐 수탈 관련된 내용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관람객에 견 구룡포가 일본 어민의 엘도라도였다는 문구만 기억에 남을 뿐입니다. 구룡포 이제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정보 같은 거 영상이 있는데 70, 80세 분들이 막 자기 고향 추억 생각하시면서 말하시는 거 보니까 좀 짠하긴 했었어요. 역사적인 고민 없이 만들어낸 다크 투어리즘. 또 다른 흑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최근 일본 나고야에선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죠. 이때 16살 학생이 그린 위안부 피해자 그림도 가림막에 가려졌습니다. 일본 학교에선 가르치지 않는 역사를 알리고 싶었다는데 벌써 2차례나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소녀상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 하나. 표현의 부자유전에 나온 이 작품의 제목은 배상해야 할 일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나 조선학교를 다닌 조연수 학생이 3년 전 그린 겁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지켜보면서 든 생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슬픔도 있었고 일본 학교에선 가르치지 않는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전부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자. 아이치현이 사흘 만에 전시를 중단하면서 그림은 소녀상과 함께 가림벽 뒤에 갇혔습니다. 2016년 미술전에 출품했을 때도 조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을 붙였다는 이유로 공격받았습니다. 지자체는 우리 돈 500만 원에 달하는 전시의 보조금을 주지 않았고 학교에 대한 지원도 끊었습니다. 안 낸다는 이유가 이상하고 지바시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화가 나고 2번이나 검열의 벽에 부딪혔지만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선하는 것은 나라의 힘으로 오늘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수요 집회가 이번 주 1,400회를 맞아 좀 더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7번째 기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날은 일본과 영국 등 해외 9개국 21개 도시도 힘을 보태서 연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수요 집회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뒤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매주 열려왔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또 다른 뇌물을 받은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금품을 여러 해에 걸쳐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금품을 건넨 사람은 지난 2012년 수사를 받다 숨진 한 저축은행 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추가로 포착한 뇌물로 의심되는 금품은 약 1억 원 중반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차명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정황이 나온 겁니다. 해당 계좌는 김 전 차관 부인의 이모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보낸 쪽은 지난 2011년 영업정지 뒤 없어진 A저축은행 김모 전 회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고양종합터미널 부당대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단은 당시 저축은행 직원들을 조사해 회장 지시를 받아 해당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품을 건넨 쪽이 이미 숨졌지만 수사단은 이 돈이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직이던 김 전 차관의 향후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보험 성격의 돈이란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수사단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변호인은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파악한 돈까지 뇌물로 재판에 넘기면 김학의 전 차관은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강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기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 1억 7천여만 원에 사업가 최모 씨가 건넨 1,200만 원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돈이 확인된 계좌가 바로 김 전 차관 아내의 이모 이름의 계좌입니다. 그런데 최 씨가 건넨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축은행 전 회장이 같은 계좌에 입금했던 정황이 파악된 겁니다. 이 1억 원 중반대 금액도 뇌물로 추가 기소한다면 뇌물 혐의 총액은 3억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예전에도 조사에 나온 뒤 침묵을 지킨 전례가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이러한 추가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최모 씨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최 씨를 무고죄로,
반면 최 씨는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서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이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새로운 변호인도 선임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판에선 살해한 건 맞지만 계획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최대한 형을 낮추려 할 걸로 보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나타나자 흥분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개를 푹 숙인 고유정이 호송차를 타고 떠났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분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아준 거야. 이렇게 잡지 말라니까. 이후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고유정이 내일 법원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내일은 첫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출석해야 합니다. 고유정은 체포된 이후 전 남편 살해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을 낮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열흘 전부터 살인 도구 등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지 7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고유정이 살인을 인정한 만큼 유죄 판결은 물론 양형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은 앞서 변호를 맡았다 사임했던 A 변호사를 다시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정 질서를 위해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해 한정된 인원만 고 씨의 재판을 볼 전망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올해 삼복더위 중에서도 오늘 말복이 가장 무더웠습니다. 어젯밤 전국적으로 열대야에 시달렸는데 오늘은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지금 곳곳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데 내일은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느라 바쁩니다. 쏟아지는 햇볕에 몸을 맡기고 일광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말복인 오늘 해수욕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 등에는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위는 내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 동해안을 향하는 제9호 태풍 렉기마를 따라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는 폭우로 골프대회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밤을 지나 서울과 경기, 충남, 전북 등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과 전라도에는 모레 오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제주와 전남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9호 태풍 렉기마는 중국에 특히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가장 타격이 컸던 중국 저장성에서는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건물에 갇혔습니다. 아이는 외줄에 매달려 간신히 급류를 빠져나갑니다. 차량마저 물에 잠기자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옮겨 탑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중국 저장성 등에서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최소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새벽 중국 저장성에 상륙한 렉기마는 최대 초속이 52m에 달했습니다. 원저우시 융자현에는 3시간 만에 16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져 산사태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집계된 이재민만 471만 명에 달합니다. 경제적 피해도 심각해 17만 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3만 4천여 채의 집이 무너지거나 부서졌습니다. 상하이에서도 4만 4천여 채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수백 편의 항공기와 고속철도 운행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 올라간 렉기마는 산둥반도를 지나 내일 오후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감된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 끝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책임을 물을 기회가 사라졌다며 그래도 수사를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앱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건 현지 시간 10일 새벽 6시 반쯤입니다.
지난달 6일 체포된 앱스타인은 2002년부터 4년간 20여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일 경우 최대 4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여성이 미성년자 시절 앱스타인의 강요로 유명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어야만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앱스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앱스타인은 지난달 말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교도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선 수감자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24시간 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앱스타인이 자신의 성범죄 생존자들과 법정에서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면서 그는 죽었지만 정의는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앱스타인의 성범죄 공범들에 대해 수사망을 넓힐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파브르가 사랑한 곤충으로 꼽히는 솥동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목초지가 줄면서 50년 전 사라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인데요. 정부가 이런 솥동구리를 되살리겠다며 이번에 몽골에서 200마리를 들여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두 마리의 솥동구리가 동물의 배설물을 둥그렇게 뭉친 경단을 굴리고 수분이 마르지 않게 땅에 파묻습니다. 놀이처럼 보이는 경단 굴리기는 솥동구리의 생존과 연결됩니다. 경단은 먹이와 알을 낳는 곳으로 활용합니다. 솥동구리는 1970년대부터 국내에선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경단 굴리기를 하는 솥동구리는 전체 30여 종 가운데 3종 정도인데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방목지가 사라진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소똥이나 말똥을 먹기 때문에 그 소와 말에 주는 먹이 그리고 항생제나 구충제 이런 약 때문에 국립생태원은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몽골에서 솥동구리 200마리를 채집해 들여왔습니다. 저도 곤충학을 20년간 했지만 솥동구리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채집한 솥동구리는 몸에 낀 진드기 등을 없애고 밀봉한 아이스박스에 담겨 국내로 왔습니다. 솥동구리는 경북 영양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의 둥지를 틀었지만 국내에 전문 연구자가 거의 없어 증식 연구가 관건입니다. 국립생태원은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풀어줄 계획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한남대교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뺑소니 운전자를 김모 씨로 확인한 뒤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저녁 킥보드로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서 팔과 손을 크게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던 간호사에게 요양원 측이 사직을 권고하고 이런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고 직원을 해고하는 건 요양원 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오션월드 야외 주차장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이곳에 주차돼 있던 1톤 택배 차량에 불이 났는데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차량 4대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택배 차량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일명 강사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 2,000명에게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교육부 등은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지원 사업 2,000개를 추가로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사이 강의 경력이 있는데 올해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과제당 연구비 1,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상상 탈당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민주평화당이 현재 정동영 대표 측과 또 반대파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고 내일쯤 아마 실제로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의원들이 내일 탈당하고 새 당 만들겠다는 평화당 의원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장정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화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이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평화당도 아닌데 평화당을 탈당하겠다. 그건 장정숙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고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면서 이 바른미래당이 되면서 바른미래당 소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은 합당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평화당과 함께 하려 했었는데 문제는 장 의원이 비례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면 뭐 다른 당 가거나 또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 되는데 그렇죠.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음 비례대표 순번에게 배지를 넘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에서 쫓겨나야 그러니까 제명을 당해야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또 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목 비례대표 한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당을 안 나가려고 버티고 또 당에서는 제명을 안 해주려고 버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또 게다가 남의 당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더욱더 제명을 시켜주지 않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장정숙 의원은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에 있는 거고 내일 평화당 탈당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사실 상상 탈당인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내일 다른 의원들은 실제 탈당계를 내겠지만 이 장정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낼 수 있는 탈당계가 없기 때문에 이 대신에 당직 사퇴서라는 것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상 탈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지금 바른미래당 홈페이지를 보면 소속 의원에 저렇게 장정숙 의원 이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 홈페이지를 가봐도 소속 의원으로 장정숙 의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장정숙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런 경우는 장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두 비례대표인데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사실상 이 무소속처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박주현 의원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과거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바른정당에서 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다른 비례대표들도 앞으로의 선거 판세에 따라서 또 추가로 상상 탈당할 수 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는데 이 일각에서는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자리 당을 나갈 거면 의원직을 내놓고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툭하면 당 쪼개지고 다시 모이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진짜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보기 흉한 말로 정했습니다. 예, 말이 보기 흉하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본 극우 논객의 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구로다 가스히로 상케이 신문의 서울 주재 객원 논설위원입니다. 서울 여보세요라는 제목의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데 어제자 칼럼의 제목을 보시면 보기 흉한 반일 불매운동이라고 칼럼을 썼고 3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한 우리 방송사 앵커가 자신이 쓰는 볼펜이 국산이라고 뉴스를 마무리한 것.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점심 때 일본 술이 아니라 국산 청주 마셨다고 한 것. 또 한 가지 자기가 직접 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G20 때 숙소에서 초밥 즐겼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국제화 시대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니 참으로 비열한 것 같다라고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예, 참 이야말로 지난번 비하인드 뉴스 키워드였던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겠군요. 자, 그런데 근거가 없는 뭐 일방적인 수출 규제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매 운동 어느 게 비열한 건지는 뭐 보시는 분들이 더 잘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티즌 반응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런 반응들을 주셨습니다. 매일 혐한 시위하고 혐한이 베스트셀러인 나라가 뭐라냐? 이 적반하장 말씀하셨는데 저런 혐한이야말로 진짜 비열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고 또 불매 운동이 일본의 타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칼럼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구로다 의원의 이런 주장, 뭐 낯선 일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죠. 네,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잘 사는 게 일본 덕분이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이건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예. 한국 정부가, 한국 나라가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 전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야. 그걸 정확히 좀 알려달라.
한국 덕에 일본 덕에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워졌다. 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일본의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일단은 문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일본 정부가 65년 청구권 협정 이후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다는 8억 달러, 저희 JTBC가 추적 보도를 해봤더니 전범과 전범 기업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